혁신위가 이제 나왔습니다. 혁신위원장으로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나오셨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정식 출범이 다음 주 다음 주 월요일 날 정식 출범한다고 하는데요. 뭐 대선 백서 얘기도 있고요. 혁신위원장으로 두 달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그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새로운 대표 그리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된다면 사실은 그때부터는 현실적으로는 혁신위는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혁신위를 하면서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두지 않고 원내대표가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것은 당을 투톱으로 운영하지 않고 그냥 혁신위에 지금은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으로서 이제 관리형으로 이제 전대를 치르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당대표가 새로 선출되고 지도부가 구성된다면 혁신위는 그만큼 이제 추진 동력을 잃게 될 겁니다. 네. 뭐 존속 기한이 언제든지 가네. 그렇기 때문에 두 달이 안 되고 한 달 반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많은 지지자들이, 많은 당원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거의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 안철수 의원님께서 거의 이제 코마 상태다. 코마 상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것은 저는 오히려 우리 국민의힘 107명 국민의힘 이렇게 보여지는 게 코마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이 이 의원들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리고 우리 지도부들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우리 당원들의 가슴이 뛰지 않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우리 당원들의 상태가 코마 상태입니다. 누가 그 가슴을 뛰게 할지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변화와 쇄신 정당은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당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바꾸기 위해서 정권을 가져와야 되고 선거에 이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쇄신 변화할 때는 언제냐면 선거에 졌을 때 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변화와 쇄신의 방향 우리 당이 야당으로서 이제 여당과 잘 싸우고 이재명 대통령과 잘 싸우고 그래서 다음 지방선거 이기고 총선을 이길 수 있는 쪽으로 바꾸어가는 것 저는 그게 변화와 쇄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은 뭐 다른 뭘 어떻게 할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대선 백서 저는 좋습니다. 네. 그럼 대선 백서는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면요. 대선을 진 이유를 분석해 보면 대통령이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데 저는 그 책임은 3분의 1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왜 그러면 대통령이 그렇게 뭔가 국정 운영의 동력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지금 왜 그 수단을 썼을까라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계엄까지 이르게 된 일을 생각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도 얘기했지만 민주당이 그만큼 의회 폭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계엄이라는 수단으로 해결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인정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분명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결국 계엄에까지 이르게 된 것. 그것이 수단으로서는 방법으로서는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유발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가야 되고 우리가 지금 민주당과 그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자기들이 영원으로 만들었던 특활비를 후한무치하게 다시 100% 살려달라고 하는 저런 뻔뻔한 민주당과 내가 대통령 됐으니까 모든 재판 다 중지시키고 나 재판 못 받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공소 취소하고 나 이제 죄 모든 거 없는 것으로 만들어달라고 하는 저런 뻔뻔한 민주당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민주당이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했는데 우리 국민의힘은 뭘 했습니까? 늘 대통령과 각을 세우기 바빴고 우리가 지금 민주당을 보십시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그렇게 문제가 많지만 민주당 내에서 단 한 명도 다른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평가는 국민들께 받겠다. 우리가 이것을 강행했을 때 국민들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것은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몫이고 대통령이 지명했으니 우리는 이 사람을 적극 방어하고 우리가 대신 변명하고 우리가 그랬죠. 대신 막아주겠다라고 하고 단 한 명도 이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라고 하는 그 정도의 사람을 그렇게 막아줄 그 정도가 됩니까? 우리 당은요 그거에 아니라 그거의 5분의 1 정도 흠결 있는 후보자만 나왔어도 우리 스스로 빨리 지명 철회해야 된다라고 난리가 났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이렇게 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민주당과 싸우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대통령과 불협 화음을 냈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이 이 민주당의 발목에 걸려서 국정수행을 못하는데 민주당과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우리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계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그 대선 백서에 담아야 되고 민주당의 폭거에 대해서도 백서에 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 국민의힘의 책임을 논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은 당론이 정해졌을 때 단 한 명의 이탈도 없이 그 당론에 이르기까지는 격론이 벌어질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나는 소리는 잘 가기 위해서 쓴소리가 되지만 네. 그게 담장 밖을 넘어서 밖으로 나오면 그건 총소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쓴소리가 담장 밖을 넘어서 내부의 총소리로 나오게 됩니다. 늘 그렇게 내부의 총소리를 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정리하지 못하면 그리고 당이 하나로 갈 수 있는 그 힘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저희들은 국민의힘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답도 저는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당론에 대해서 매번 당론을 어기고 당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탄핵 전국에서는 우리가 108명인데 108명의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당론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의 운명을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와서는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오히려 당론을 주장했던 그 사람들이 마치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되고 이 당론을 어기고 당을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갔던 사람들이 왜 점령군처럼 와가지고 지금은 당신들 다 칼 맞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상황을 왜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걸 놔두고 우리 당이 어떻게 쇄신할 것이며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까? 그러면 저는 대선 백서는 계엄과 탄핵이 첫 페이지가 아니라 왜 계엄과 탄핵에 이를 수밖에 없었고 왜 우리가 스스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열어주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정치 생명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계엄이라는 국면을 다른 정치적인 방법으로 풀어서 지금 다른 상황이 왔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만든 거에 대한 책임 그걸 정확하게 정리하고 그래서 당론을 어겼던 분들 늘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분들 쓴소리가 아니라 결국은 총소리를 내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서 명확하게 정리하고 가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늘 제대로 싸울 수 없는 우리끼리 싸우다가 결국은 싸워야 될 대상과는 싸우지 못하는 그런 정당으로 될 것입니다. 대선 백서는 그래서 계엄과 탄핵이 첫 페이지가 아니라 마지막 페이지가 돼야 될 것입니다. 왜 계엄과 탄핵에 이르게 되었고 왜 우리는 늘 그렇게 우리 스스로 제대로 싸우지 못해서 계엄에 이르게 만들었는지 왜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지 계엄을 그렇다고 해서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민주당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그렇죠. 우리 자신에 대한 반성. 그러면 우리 자신에 대한 반성을 할 때는 늘 당론과 달리 가는 민주당은 늘 저렇게 뭉쳐서 김민석 후보자 같은 사람도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밖에 어떤 다른 소리 한 명 내는 사람 없는데 네. 왜 우리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자랑인 것처럼 늘 언론에 나와서 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다른 목소리를 내는 몇 사람만 정의로운 사람이고 당을 한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뭉쳐서 가자고 하는 사람들은 늘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갈라치게 해버리는 그리고 그것을 규명해서 당론을 다시 뒤집어 가지고 당론에 찬성했던 거의 100명 가까운 의원들을 나쁜 사람으로 다시 매도해서 갈라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왜 우리는 반복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대선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았으면 네. 이제 정확하게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한 달 반짜리 혁신위회가 성공하려면 네. 혁신위원장도
혁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 혁신위를 운영하지 않으면 혁신은 할 수 없습니다. 소위 친한계 뭐 이런 얘기를 저는 소위 친한 친윤 이런 얘기를 사실은 하고 싶지 않은데 친한계에서는 이런 평가를 내놓습니다. 앞줄에 있는 그 두 줄 친윤이라 불리는 그분들께서 뒤로 가야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뭐 의견도 내놓으시더라고요. 대선 백서에 저는 모든 걸 다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 누가 뒤로 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문제는 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은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지 개혁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네.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그 책임이 있는 분들도 저는 뒷줄에 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전면에 나서면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오는 과정까지가 다시 국민들께 떠오르게 만드는 분들은 뒷줄에 앉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정치계를 완전히 뭐 떠나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당이 쇄신하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맨 앞줄에서 조금 한 줄 물러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힘의 책임에 있어서 늘 당과 다른 총소리를 냈던 분들, 쓴소리가 아니라 총소리를 냈던 분들도 저는 뒤로 물러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이 어려울 때 늘 뒷짐지고 강 건너 불구경했던 분들도 이제는 뒤로 물러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변화하고 쇄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결단과 그 각오도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당을 쇄신하고 어떻게 당을 변화시키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전당대회를 8월에 열게 될까요? 지금으로 봐서는 8월에 열지 않을까요? 당 대표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혁신위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혁신 예. 방안을 마련하고 나면 당 대표가 할 일은 그겁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지금 이런 폭거를 계속 할 건데 이것을 막아내는 싸움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재판 다 중지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곧 재판 중지하는 법안 이제 국회 통과할 겁니다. 그러면 그걸 헌법재판소로 가지고 가서 이게 위헌이라고 싸워서 이겨야죠. 그리고 반드시 헌법재판소도 설득하고 국민도 설득해서 그 법안은 없는 것으로 만들고 법원을 향해서 빨리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 재판 시작하라고 해서 결국은 재판을 진행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늘 좌파 정부는 우리 우파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들어서는 날부터 무너뜨리겠다고 늘 그렇게 공격을 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른 공격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렇게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내 재판 다 정지시키고 재판 다 중지시키고 공소 취소해서 없는 죄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지켜만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국민의힘이 전투력이 너무 약한 게 아니냐. 이 여당에서 야당 모드로 얼른 전환을 해서 이 위기를 좀 빨리 이겨내려는 의지가 안 보인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김민석 청문회 때도 맞습니다. 마찬가지고. 이 쇄신을 하고 지금 제대로 된 야당으로서 제대로 싸우는 모습.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제대로 된 싸움을 벌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누가 당 대표를 출마할 것인가? 하든 뭐 그건 상관없이 그런 당 대표가 필요하다. 그걸 이겨낼 수 있고 정말 이 투지를 갖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장동혁 의원님도 당 대표 출마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예, 출마하실 겁니까? 지금 당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인은 어려운 상황에서 소명이 있으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당의 혁신 방안이든 그리고 민주당과 어떻게 싸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그런 대안도 없이 그냥 저요라고 손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어떤 방향으로 당을 개혁할지 민주당과 어떻게 싸워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고 그렇죠. 제게 어떤 역할이 맞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출마하신다고 하면 국민의힘을 가장 먼저 어떻게 바꾸고 싶으신지 큰 그림을 하나만 생각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 출마하신다고 한다면 민주당은
선거가 끝난 날부터 그 다음 선거를 생각합니다. 매우 전략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기자회견도 결국은 김민석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것이고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그런 전략도 없고 또 우리는 홍보를 카톡을 통해서 뭔가를 퍼나르는 걸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는 전략입니다.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것을 국민들께 설명할지가 먼저 되고 나서 그걸 그 다음에 알리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홍보하면 알리는 거에만 생각합니다. 전략도 없고 방법도 없으면서. 그래서 전략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정당 그리고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 우파 정당이 그동안 그래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유능하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특히 경제와 안보, 국방에서 그렇죠. 외교에서 유능하다고 했던 겁니다. 그 유능한 정책 정당의 면모를 다시 갖추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여의도 연구원도 새롭게 해야 될 것이고요. 가장 우선 해야 될 것은 아무리 바꾸고 싶어도 사람이 없으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재 양성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시도당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도당에서부터 지역 인재를 키워내고 그분들이 다시 중앙당의 인재가 되고 그분들이 계속 교육받고 훈련받고 경력을 쌓으면서 결국 현실 정치에서 목소리를 내고 당의 주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지금부터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늘 선거 때마다 사람 찾다가 결국은 사람을 찾지 못해서 선거에 지는 그런 패배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총선도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 김문수 전 대선 후보께서 원내대표실에 가서 만나셨어요. 들으셨죠? 네네. 예. 그 또 그거는 또 당 대표 출마를 위한 뭐 또 선언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있는데 공식 행보가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냥 그 백불하신 내용을 보고 알았는데 뭐 가시게 된 계기는 원내대표 그러니까 이제 뭐 당 대표 지금 권한 대행을 하고 계신데 인사드린다고 하니까 본인은 특별히 사무실이 사무실도 없기 없고, 때문에 네. 본인이 찾아와서 만나겠다라고 해서 이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여러 해석들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크게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당 대표로 거론되는 몇 분들이 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도 있고 또 한동훈 후보도 있고 여러분이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지금 거론되는 그 두 분.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원래 그 거론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혁신위원장을 맡으셔서 사실상은 당 대표는 출마하지 않으시는 거죠.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히려 그럴 가능성은 이제 높아진 거죠. 이제 네, 출마하지 그렇죠.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신 거죠. 맞습니다. 그 만약에 그 두 분이 출마를 하신다고 하시면 이 구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거기다가 이제 장동혁 의원께서도 출마를 하신다고 하시면 그 두 분의 출마에 대해서는 뭐 두 분이 뭐 어떻게 할지 구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 다만 당 대표를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시점에서 당을 바꾸고 쇄신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역할이 있는지 그리고 정확한 내가 방향성이 그것을 있어야 할 수 된다. 있는지에 대한 것만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누가 나오고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당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바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당의 그 쇄신 방향이 달라질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맡고자 한다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이고 과연 감당할 수 있는지가 고민할 지점들이지 누가 나오고 안 나오고는 저는 고민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참 답답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좀 무기력해졌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당원들의 가슴이 멎었다, 심장이 그렇죠. 멎었다, 너무너무 답답해서 예, 나라를 봐도 답답하고 이 정부를 봐도 답답한데 그렇죠. 가장 답답한 건 뭔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가장 답답한 거죠. 그렇죠. 뭔가 희망을 보여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스스로 뭔가 개혁하는 스스로 조금 뭐랄까요, 조금 그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는 목표는 그겁니다. 야당과 잘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잘 싸우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도 바꿔보고 이런 시스템도 바꿔보고 뭐 사람을 또 키우는 시스템도 바꾸고라고 하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최종적인 목표는 이제 야당이니까 여당과 잘 싸우는 당을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을 만드는 겁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딱 있지 그럼- 않습니까? 네. 내년 지방선거 정말 어려운 선거가 될 겁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집권 1년 만에 하는 거고 지금도 뭐 이렇게 뭐 현금 뭐 이렇게 그렇죠. 나눠주고 벌써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하는 뭐 여러 가지 모양새죠. 하는데 국민의 이미 그 민주당에서는 라인업을 다 짜놨지 않습니까? 뭐 네. 각 도지사나 시장으로 나갈 분들에 그렇죠. 대해서 벌써 뭐 비서실장, 뭐 수석, 장관 뭐 이렇게 막 지금 다 네. 총리 이렇게 다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연히 그게 다, 결국은 예. 뭐 국정 운영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능력 있는 분들로 끌고 갈 것이냐가 아니라 부산은 꼭 가져와야 되니까 그러면 전재수의원을 해수부 장관 시키고 그러면 뭔가 선물을 줘야 되니까 해수부 올해 연내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니까 올해 안에 빨리 이전해라고 해서 결국은 다 지금 그 행정 권한 권력을 이용해서 내년 지방선거 체제로 이미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도 빨리 당을 그러니까 지도부를 세우고 당을 쇄신해서 당 지도부가 생기자마자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시스템으로 지방선거를 준비한다는 게 선거에 몰두한다는 게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우리는 차근차근 그 작업부터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내년 지방선거도 졌어 이 얘기예요. 미리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싸울 힘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를 하지만 결국은 뭐 지금 부동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인플레 문제 그리고 국제 환경도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아시겠지만 외교 문제도 지금 원활하게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된다면 결국 내년 지방선거 1년밖에 안 남았지만 이 정부가 1년 동안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느냐가 결국 심판대가 될 것인데 이런 문제들이 얽히기만 하고 결국은 하나도 풀리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어떻게 지방 정권까지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힘과 싸우는 힘을 우리가 길러야 되죠. 맞습니다. 1년 뒤 뭐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정치에서는 그렇게 짧은 시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짧지만 네. 뭔가 바꾸고 하려고 한다면 그렇죠. 충분히 바꾸고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예. 국민의힘 쪽에 그 지지를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오늘 의원님께서 희망을 좀 보여주시고 좀 투지를 보여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우리가 다 바꾸지 못하더라도 지금 우리를 지지했던 분들의 가슴이 다시 뛰게 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그 변화를 위한 실천의 의지가 드러나도록 보여준다면 우리가 그걸 다 마치지 못하더라도 물론 반드시 마쳐야겠지만 좀 시간이 걸려서 다 마치지 못하더라도 우리에 대한 희망을 다시 살려내실 것이고 접었던 우리에 대한 기대를 다시 살려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빠뜨린 질문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그 민주당 측에서는 심지어 정당 해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검 3대 특검을 해 나가면서 흔들 것이고 해산까지도 굉장히 참 무거운 단어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뭐 아까 장관 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지만 이 3특검도 사실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준비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어떻게든 명분을 삼아서 다음 총선을 위해서 결국은 정당 해산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번 당대표가 해야 될 일은 민주당이 잘못하는 거 이재명 정부가 잘못하는 것도 지적을 해야 되지만 특검을 통해서 무리하게 야당을 탄압하는 것도 막아내면서 국민들께 그걸 알려야 되고 무리하게 선거를 위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위원정당 해산이라고 하는 제도를 악용하는 것도 막아내면서 그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그 싸워서 이긴 힘을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받아야죠. 네. 사법심판 받아야죠. 국민의 60% 이상이 재판은 계속돼야 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싸워서 막아내고 다시 그것을 되돌려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민들께서도 그걸 바라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8월 전당대회가 이거 참 당 대표가 어려운
자리네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한꺼번에 해내야 되는.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가셔서 처리해야 될 것들이 있으시니까 여기서 네.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시의 김광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2시에 뵙겠습니다.